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의무봉 정원상입니다. 우리 오늘은 비문학 특강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는요, 이런 특별한 수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이론 강의들, 전체적으로 전 강의들을 완강하는 것 정말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특별한 수업은 또 정말 특별한 분들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공부는 그런 거죠.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런 말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실질적인 것보다 약간 허수를 포함해서 100대 1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자기와의 싸움, 남과의 싸움 이렇죠. 그래서 남보다 잘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극기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이겨내고 그랬을 때 그 짜릿한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이 공부의 결과, 성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비문학 독해 특강, 비문학 특강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시작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수업으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라고요. 제가 이제 4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비문학에 꼭 나오는 단어 이렇게 했습니다. 비문학이 약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좀 어휘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것은 결국 어학이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이 비문학 특강을 듣고 났더니 영어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문학, 비문학과 공무원 비문학의 큰 차이잖아요. 수능의 비문학은 사고력 중심,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추론적 사고 중심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끌어낼 거라든지 보기와 비교해서 푸는 문제라든지 그런데 공무원 비문학은 그와 달리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답을 요구하는 거죠. 즉 사실적 사고 문제이고요. 그리고 속에 숨어있는 어휘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베이스라고 하는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어휘더라. 그런데 아무렇게나 우리가 어휘, 우리 사전 표제어에 등재되어 있는 52만 개의 어휘, 또 70만 개의 어휘 최대 이렇게 잡기는 한데요. 그런 단순한 어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어휘라는 거죠. 즉 주제 또는 소재, 그래서 제재, 일치 이렇게 자주 활용되는 비문학용 어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어휘를 좀 특별하게 1시간 동안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랑 이제 이론 강의를 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상국어 2권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비문학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핵심에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이 아닐까라고 기대합니다. 첫 번째, 비문학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먼저 처음에 정리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비문학 독해 방법입니다. 역시 비문학 독해 방법도 7대 독해 팁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실강을 듣는 학생들도 이 7가지 팁만 알고 났더니 어떤 비문학에 적용하더라도 도움이 되더라. 다 통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문학 독해에도 7가지의 요령과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문제풀이와 함께 가는 요령들은 또 달라지겠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교양 강좌를 듣는 게 아니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한 전략,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하도록 저도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러한 비문학 독해 방법과 함께 문제풀이를 또 들어가도록 합니다. 특히 기출문제풀이도 다른 책들처럼 막 중구난방 그냥 막 섞여있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10가지 문제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좀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리들을 했습니다. 기출문제풀이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김이동립선언서 특강입니다. 특히 김이동립선언서가 국한 혼용체의 실용문, 우리 글의 종류로 말하면 넓게는 논설문인데 연설문이 됩니다. 연설문, 논설문의 혼용 글인데요. 이게 꼭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나 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 특강이라는 우리가 이 시간을 빌려서 가능하면 꼭 이 국한 혼용글을 제가 해석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2강이나 3강까지 최대 한자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비문학 특강 시간이 되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금부터 저랑은 비문학에 꼭 나오는 어휘, 단어 정리라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문학에 꼭 나오는 단어라고 할 때 이제 초점은 자주 쓰는 말, 그리고 제목이나 주제로 자주 나오는 말들을 우선적으로 정해 보았는데요. 자, 항상 저랑은 이제 실강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썼다가 지웠다가 또 저를 보고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대답도 해주시고, 이래야 실강에 또 묘미가 있다, 재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동영상이지만 실강처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을 해볼게요. 관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관점. 보통 즐겨 쓰는 단어 중에는 이 글의 관점 이렇게 나오죠. 이 글의 관점, 글쓴이의 관점. 그래서 관점이라는 말은 항상 그냥 주제 이렇게 이제 쉽게 바꿔도 좋겠죠. 이 글의 주제라는 말을 쓰지 않은 채 주제의 대체 언어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관점은 주제, 핵심 내용 또는 의도 이렇게 갔죠. 다시 관점, 주제, 핵심 내용, 의도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글의 관점 이렇게 지금 예로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글의 관점, 글쓴이의 관점, 위 글의 관점 뭐 다 똑같은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썼다 지우겠지만 주제 관련 단어가 있다는 거죠. 주제. 보통 글에서는 최소 한 문제, 최대 두 문제까지 주제라는 것을 묻게 마련인데 그 주제 관련 단어들 중에 글쓴이의 의도 이렇게도 여기 있으니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말하고자 하는 바. 자, 그것을 뒤에 나와 있는 취지나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점이라는 말도 써보게 된 거고요. 핵심이라는 말도 그대로 들어갈 것이며 글쓴이가 강조하는 것 이런 것도 있겠죠. 강조.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주제구나 라고 알고 가야죠.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면접에 대답하더라도 명료하게 핵심에 가까운 대답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면 제 말의 취지는 또는 이 글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주제 관련성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한다, 의도한다 이렇게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서도 표현을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첫 번째는 관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취지 이렇게 나왔죠. 자, 취지를 다른 말로 목적, 동기,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했죠. 다시 취지, 목적, 동기, 뭐뭐 하기 위해 그랬어요. 항상 옆에 제가 예문 쓰는데요.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이런 말을 듣고 떠오르는 게 있던가요? 3대 취지, 3대 목적 이렇게 했었거든요. 즉 자주, 애민, 실용 이렇게 했죠. 고전문법에서. 그냥 꼭 이건 그대로 통째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주정신. 즉 왜, 무엇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야만 취지에 항상 같은 말들 중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 또는 위하여, 위해서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우리가 항상 삶의 목적이 뭐냐, 공부의 목적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순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삶의 목적? 그게 무슨 말이지? 너 무엇을 하기 위해 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뭐냐? 너 무엇하러 공부하느냐? 잘 먹고 잘 사려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개인과 사회로 나눠서 우리가 목적을 설명하는 게 좋은데요. 공무원의 목적 이런 거 있다고요. 즉 개인으로는 자아실현이죠. 사회적으로는 공익에 봉사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지? 물론 공무원 하려고. 근데 왜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근원적인 목적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부모님이 공무원이셨나요? 주변에 좋은 공무원을 봤나요? 아니면 어떤 정말 그렇게 봉사하고자 하는 일도 하는 건가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것이 생활 속의 면접이 되는 거니까요. 한 번 더 두 가지 범주화하는 방식들을 어떤 말할 때, 화법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좀 좋습니다. 즉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이렇고 또는 멀리 보았을 때는 이렇다. 협의적 의미는 이렇고 광의적 의미는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의 이 의도도 여러분에게 무엇 하기 위해라는 말을 좀 자주 붙여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도 첫 번째, 세종대왕이 무엇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우리말이 없어서 중국말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 필요하다라는 자주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한 거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애민 정신이 취지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즉 편안하게 백성들이 잘 쓰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자주에면 실용, 바로 실용 정신이 되는 것. 바로 3대 취지, 3대 목적, 3대 동기, 3대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꾸 붙여보면 좋겠죠. 다시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잘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못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도 있대요.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알아갈 때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 거. 그게 결국 일단 기초적인 공부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목적이라는 말, 취지라는 말,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에 붙여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단이군요. 자, 역시 이제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수단이라는 말과 대비해서 나란히 쓸 때가 있죠. 목적이냐, 수단이냐,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것은 반대말로 볼 수 있겠죠. 목적.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 수단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돈은 수단이죠. 돈을 가지고 돈으로써 어떤 물건을 사는 거죠. 필요한 걸 사는 거죠.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돈은 수단이다. 그런데 돈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이제 수단 목적 이런 말들이 막 반복해서 나오면 어휘력이 떨어진 분들은 여기에 얘를 적용을 잘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수단이라는 말을 바꿔보았어요. 수단은 방법, 방법은 도구, 도구는 가지고, 가지고는 로써라는 조사로 해석해도 되겠죠. 다시 수단, 방법, 도구, 가지고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단을 쓸 수 있다면 돈에다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은 주체가 된, 돈의 핵심은 수단인데 돈을 목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이 돈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이 붙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돈을 집착하고 돈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이런 말을 자주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무슨 말이죠? 뭐로 가도,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만 가면 돼.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로 간다는 것은 옆으로 기어간다. 비정상적으로 기어간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단, 방법, 목적. 수단, 방법, 목적, 도구, 취지 이런 말들을 여러 개 나열한 다음에 골라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딱 세팅을 해 두셔야만 어휘력에 대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렇죠?